예, 저희가 이렇게 노원구에서 와주신 이 대리분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정말 유승민 의원께서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바른정당의 저희 바른정당 기둥이죠, 원내위원장님을 와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저쪽에 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강연 중에도 계속 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겠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강연에 집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승민 의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희가 주제를 여쭤봤더니 보수가 사는 길이라는 이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아시죠? 예, 최근에 보수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관심사이지만 또 어려운 주제인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유승민 의원님의 강연을 듣고 또 이렇게 다들 또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재밌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이름만 줄이고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 유승민 의원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오늘 우리 이 노원 순복음교회 빌려주신 목사님과 이 교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빌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예, 이준석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빌린 걸 보고 저는 일단 너무 좌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다 채우려고, 이 자리를 빌린 거는 이준석 위원장 책임이고, 몇 분이나 오시는 일은 제하고 이준석 위원장의 공동 책임입니다만, 오늘 비 오는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들 바른정당 당원도 계시고, 또 당원이 아닌 우리 시민분들, 노원의 주민분들, 또 노원구 아니더라도 다른 데 사시는 서울 시민들, 또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신데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말 보수가 사는 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위원장을 정말 마음껏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제가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을 때 여기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위원장한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이번에 꼭 국회에 들어오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고,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준석 위원장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 이준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민 아트 홀이래요. 제 이름하고 하도 비슷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으하고 어가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야기할 때 제 대구 친구들은 전부 다 유성민이고요. 이것이 성민 아트홀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까지 딱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그런 하실 말씀, 질문이 있으실 건데, 그거는 누가 이준석 위원장님이 사회 보신대요 좀 이따? 예, 그럼 이준석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는 걸로 하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에 정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서울에 우리 젊은 당원들 또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 여의도 당사에서 또 송파에서 또 다음 달에는 우리 중랑에서 인천에서 요즘 뭐 여러 군데 제가 텔레비는 자주 안 나와도 현장에는 요즘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닙니다. 또
우리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나 지도부하고도 지방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3달이 벌써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대선이 끝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인사도 드리고 찍어주셨든 안 찍어주셨든 인사도 드리고 또 선거 때 바빠서 도저히 못 가본 그런 지역, 도시, 작은 도시들까지 또 우리 대학도 제가 못 가본 대학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에서 시작해서 경북, 광주, 순천, 목포 갔었고요. 강릉, 원주, 춘천, 강릉, 속초 갔었고요. 또 대전, 청주, 천안도 갔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부산, 울산, 또 창원, 진주 이렇게 갔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일찍 전주에 갑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저희들 바른정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 또 이 나라의 정치가 가야 될 길, 보수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한번 이렇게 등장하는 게 한 달을 열심히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하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손을 잡고 꾀동무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찍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선 떨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닐 그런 생각입니다.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면 보수가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느냐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날이니까 보수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을 했느냐 그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재판들 이 사건 때문에 보수가 몰락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잘못을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사건만 없었다면 보수는 지금 멀쩡하게 괜찮을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권 때 야당으로 다니던 데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2000년 2월에 당시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왔습니다. 야당 때 야당을 한 7, 8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을 찾기 위해서. 정권을 찾으면 진짜 저희들 잘할 자신 있었고 그때 40대 초반 중반 젊은 나이에 이 정권만 찾아오면 이거 진짜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정권만 바꾸면 그게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게 딱 10년 전입니다. 2007년.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이 나라를 어쨌든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야당을 하다가 이제 여당이 돼가지고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정치를 해보니까 야, 우리 이명박 정부가 진짜 국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느냐,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국민들한테 마음을, 신뢰를, 사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갈수록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요. 2015년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바꾸자. 보수가 바꾸자. 기존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 69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중에 59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 59년을 우리 보수가 이 나라를 어쨌든 이끌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잘된 것도 보수의 공이고 잘못된 것도 보수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수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이제 이 바뀐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보수가 국민들 신뢰를 계속 얻어가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도 2015년에 원내대표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우리 좀 바꾸자. 우리 보수 스스로 바꾸자. 그냥 간단한 겁니다. 더 깨끗해지자. 헌법 법률 우리가 제일 먼저 지키자. 대한민국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강하게 보호하자.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자. 그 문제가 무엇이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그 사건 하나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해답이 뻔합니다.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청산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선거 때는 실컷 표 때문에 실컷 이용해먹고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상징적인 몇 사람 정리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긴 호흡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보수당에서 정리해서 출당을 시키고 친박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랬던 책임이 제일 큰 사람 몇 사람 그냥 청산하고 나면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는 다시 그냥 우뚝 설 수 있느냐. 다시 국민들이 대통령 출당과 박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만 하면 다시 국민들이 거기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보수 정당에 다시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최순실 사태 이거는 보수가 오랫동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하던 사건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뻥 터진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로는 보수가 국민들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들 바른정당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기존의 자유한국당, 기존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하던 거하고 좀 달리 해보자. 우리 더 잘해보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길이 분명히 대한민국 보수한테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난 1월 26일 날 추운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부간에 몇십 년을 살아도 생각이 다른데 바른정당 안에 국회의원이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 뭐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새롭게 당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수해보자. 정말 우리 재벌, 부자, 기득권 편드는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 제일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 되보자. 따뜻한 보수. 또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들보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법 잘 지키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보수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법을 지키고 이런 거를 진보한테 뺏기지 말자. 우리 보수가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런 보수를 한다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랑해 주실 거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름이 바른정당. 저는 뭐 그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른정당이 됐습니다. 바른정당이 됐으니까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바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격한 족쇄를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 있고요. 여기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또 3년 뒤에는 국회의원들 선거, 총선이 있고요. 5년 뒤에 이제 2022년 3월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저는 좀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어렵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에 백기 들고 흡수돼가지고 투항에 들어간다면 우리 뭐 하려고 작년 올해 그 난리를 치면서 이 바른정당을 왜 만들었느냐.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자세히 요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5배가 넘는 107명의 국회의원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출당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박 청산 이야기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지고 나서 이제 막 세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본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 저 사람들이 노선, 철학, 정치를 하는 이유,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뀌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저희보다 훨씬 건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그런 개혁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보다 그 경쟁에서 더 앞서간다면 저는 두말 안 하고 자유한국당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가 이렇게 몰락하는 원인을 그냥 단순히 탄핵 사건 하나에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정리하고 친박 몇 사람 정리하고 그 수준에서 멈추는 그런 변화라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다도 아닙니다. 우리 바른정당에도 오늘은 자유한국당 합당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국민의당 합당 생각했다가 사람이 다 마음이 약하고 중심을 못 잡고 이러니까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저도 제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 때문에 저 믿고 새로운 정치 같이 해보겠다고 다 탈당했는데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다들 걱정이죠. 나눠져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한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수가 새롭게 진짜
새싹을 틔우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완전히 황골탈퇴를 하려면 국민들, 이 똑똑한 현명한 국민들 보시기에 그 정도 그냥 화장만 하고 분칠만 해가지고 과연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싶은 그 정치에 오늘 우리 농원에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당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무슨 뭐 대단한 결론을 안 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한민국 보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 보수가 길게 봐서 사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 사는 길이 지금 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됐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되셨고요. 근데 그냥 선거 앞두고 표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합치는 그게 우리가 갈 길인지 아니면 서로 변화의 경쟁, 새로운 변화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충분히 뚜벅뚜벅 가는 게 그게 우리가 갈 길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좀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당을 새로 시작할 때는 창업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동네 식당 보면 알지 않습니까? 10군데 중에 8군데, 9군데는 곧 망합니다. 우리도 대충 어설프게 했다가는 망하고 찢어지고 흡수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저는 인정하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그걸 찍어주고 선택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쓰시는 자리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가. 뒤에서 불이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관계,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난 시민들이 너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으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중대 아니냐, 뭐가 다르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국민의당 사람들도 시민들한테 너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누가 물어도 저희들은 보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합니다. 제가 보수가 제일 욕먹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수다. 왜 우리가 보수냐?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은 확실하게 지키는 보수다.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 뭘 지키냐? 우리 헌법법률 확실히 지킬 거다. 대한민국을 북한 아니라 중국 아니라 일본 아니라 그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가 확실히 지킬 거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함께 사는 이 공동체를 절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극화로 빈곤층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지킬 거다. 우리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정치할 자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다. 진보하고 뭐가 다르냐? 최근에 제 2가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경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제 기저효과라는 이야기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하도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뭐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졸속으로 무리하게 하면서 벌써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명숙 국무총리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데 민주당의 높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의정부 교도소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무슨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아니고 건설업자한테 3억 원씩 3번 9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분 영웅시 하는 출소 환영식을 하려고 거기에 민주당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문재인 정부 절대 성공 못할 거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절대 성공 못할 거다. 그런 태도로는,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설업자한테 9억을 받았다고 한명숙 총리가 9억을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명숙 총리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늘이 알고. 그런데 어쨌든 판사들이 3번의 재판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유죄를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증거도 일부 있고요.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송환종 회장한테 돈을 1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하늘이 알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재판 중이고요. 한명숙 총리는 그 사건으로 감옥 간 사람이 만기 출소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이 사람들이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수 정당 사람 중에는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MBC 같은 공영방송한테 제가 제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데 대해서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는 공영방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요런 법을 만들자라고 법안을 제안했는데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송을 담당하는 부처에 업무보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장 뽑아가지고 소신도 없이 하면 어떡하겠냐라고 그걸 말 한마디로 싹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안보 얼마나 불안합니까? 문재인 정부 북한 다루는 거, 미국 다루는 거, 대한민국 외교 안보 책임지는 거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10조 원, 20조 원, 30조 원 더 가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지금 교육도 학교에 스포츠 강사, 영어 강사 이런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러니까 교사 임용고사를 보려고 기다리는 학생들이나 임용고사 통과해가지고 임용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교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무슨 양두구육이라 그러나요? 겉다르고 속다르고요. 자기들 했던 말 뒤집고 도덕적으로 절대 우월하거나 깨끗하지 않고요. 정책적으로 너무나 급진적이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저 진보 정당, 진보 정권이 하는 그 방향하고 저희들 다른 길로 책임감 있게 단계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개혁하면서 하나씩 알차게 개혁하고 안보는 확실하게 지키는 이런 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길로 저희들 바른정당은 가자는 겁니다. 그 길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도 다르고요. 국민의당하고도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국민의당도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늘 햇볕 정책만 나오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한다고 시큰 같이 청문회하고 같이 이야기해놓고는 마지막에 늘 돌아서서 가버리는 민주당 쪽으로 가버린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주, 오만, 독선 이거를 정말 견제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 세력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의석수가 20석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6월에 여기에 이준석 위원장 선거 뽑아주시면 21석 됩니다. 한석만 모자라면 한석만 빠지면 원내 교섭단체 무너진다고 전부 다 마음속으로 떨고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런 데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왜 정치하는지 이유 다 버리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의 정신, 그 이전에 이 탄핵 사태와 국정농단 사태가 난 그 이전의 보수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걸핏하면 통합 이야기, 연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정책 연대가 정책 협력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최근에 내놨는데 그분이 대법원장 돼서 앞으로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대법판사들 다 바꿉니다. 대법관들. 대법원장 저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협력하자. 그럼 협력하면 됩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 5호, 6호 짓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협력하면 됩니다. 교육 어떻게 할 거냐? 노동 어떻게 할 거냐? 협력할 거는 협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게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냐를 가지고 협력하는 거는 정책 하나마다 우리 입장을 세우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하고 이야기해서 막을 건 막고 통과시켜줄 건 통과시켜주는 그런 정책과 예산의 연대는, 협력은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한 몸이 돼서 정치를 같이 하는 그런 합당, 통합 이것은 지금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입니까? 엊그제 국민의당 대표가 되신 우리 안철수 대표로 돌아오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그분도 저희들 협력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의당 의원들 40명이 외교안보 같은 거 늘 불확실하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을 할 만큼 조건은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그동안 69년 중에 59년을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오고 만들어왔던 우리 보수 세력이 그동안 잘했던 거, 그 기반, 못했던 거, 우리 진짜 반성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 과감하게 수술해서 잘라내고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 거, 이거 진짜 뜻 있는 많은 분들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20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믿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3년 뒤에 총선, 5년 뒤에 대선에서 저희들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머리를 끄덕거릴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택해 나가면 저는 언젠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 적당히 속이려고 당장에 눈앞에 표 때문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무언지하고 그냥 국민들 눈에 야합이라고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는 저희들
오히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 6월까지 좀 상계동에 자주 오고 싶습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 개인적인 인연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제가 판단이 흐려지거나 눈을 흐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작년에 우리 서울에 당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포함해서 5분이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단식을 하고 새누리당의 변화를 정말 온몸을 던져서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뛰쳐나와서 바른정당을 같이 만든 저희 동지고 이준석 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뒤에 있어요? 앞으로 좀 이제 나오세요. 저희 동지고 저희들 바른정당을 정말 제대로 이끌겠다는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동지고 제일 젊은 동지입니다. 저는 이준석 위원장의 내년 6월 선거가 바른정당의 운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 수준이 진짜 높은 이 상계동에서 정말 인물 하나로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이 승부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정말 유망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면 안 오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상계동 주민들한테 우리 이준석 위원장을 국회로 보낼 건지 말 건지 결정권을 가지신 우리 상계동 주민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막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원내 일당이 되고 이러면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잘못하고요. 오만하고 독선하다가는 국민들이 언제 버릴지 모릅니다. 저희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 걷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내년 6월 노원에서의 이 승부가 정말 바른정당이 사활을 걸어야 될 만큼 저는 중요한 승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준석 위원장은 여기 계시는데요. 이준석 위원장을 아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꼭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혼자 방송 출연 좀 줄이고 노원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 손잡고 주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주민들이 꼭 이 사람 이번에는 꼭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정치는 뜻이 맞는 3명, 5명만 모여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저는 조금도 두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른정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2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준석 위원장 아까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지만 너무나 큰 차이로 패배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말도 없고 반성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당을 이 바른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만든 이 당을 지키는 것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작전입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 좀 들어보고요. 위원장 인사해 보실래요? 예. 질문하셔도 좋고 의견을 주셔도 좋고 저나 우리 이준석 위원장한테 질책을 하시고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인사 드리러 갈 때 목사님과 아까 저 빨간 장바 입고 계신 사모님 계셨 두 분은 아까 저한테 특별히 좀 꼭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위원장님 저 사모님하고 저 목사님 먼저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계동에서 이렇게 강연을 이제 기획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사실 정치인들이 우리 상계동에 많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상계동이 대선 후보도 배출했고 국회의장도 제출했고 참 정치적으로는 유명한 동네지만은 그에 반해 상계동의 문제들이 또 많이 정치권에서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 주민분들께 최대한 상계동의 문제를 우리 유승민 의원님께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렸는데요. 역시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주셨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목사님 먼저 질문을 하나 해주시죠. 저희 마이크가 전달을 서영 기자님 마이크를.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요, 이 복합형 질문 해주시면은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연달아 질문 해주시면 보통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NG연합의 강중한 목사입니다. 상계호동의 갈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다당제가 유행입니다. 국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다당제를 국민 여러분이 택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어왔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깨끗한 보수, 바른 보수, 믿음직한 보수, 바른정당의 심볼이신 우리 유승민 의원님과 이준석 위원장님께 노원구민의 파이팅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서민은 아직도 50%에 가깝게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뉴타운 재개발 등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강제 개발은 심지어 중국이나 공산국가인 북한에도 없다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소위 정비회사, 조합 등 거대 조직들은 탈불법을 고사하고 심지어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며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 5구역에는 205가구의 무허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는 무주택 서민들의 생명이요 헌법에 명시된 그들의 주거권입니다. 뉴타운 개발로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무허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바른정당 차원에서 국회 발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저희 딸이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막내딸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저희 부부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넷 투표라도 해서 유승민 의원님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 유승민 의원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의 평소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국회 발언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따님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무허가 주택에 살다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하고 이럴 때 이제 철거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꼭 뭐 아파트를 안 짓더라도 그 땅 소유주가 다른 쪽으로 뭐 개발을 하거나 이래서 쫓겨내야 되는 분들의 사정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분들한테 그냥 주택에 대한 뭔가 그 자리에서 재산권을 허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오래 살면 돈을 일부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갈 때 보상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토지 재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정말 자기가 돈이 없는 빈곤층이란인데 그런 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그거는 주로 중앙정부, 국가나 아니면 지방정부, 서울시 같은 데에서 진짜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해서 거기에 우선권을 드리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빈곤하지는 않은데 우리 새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값, 월세값, 집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살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동네 하나를 그냥 싹 걸어가지고 대규모 건설회사 끼고 시공자로 끼고 시행자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조합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뉴타운도 그런 시기였고 지금 전국 각지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이나 대규모 개발은 꼭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 여기 요 집이 전세가 3억이면 전세를 1억 5천 2억 정도의 깨끗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돈을 남기지 않고 많은 펀드 같은 걸 모아가지고 작은 짜투리 땅이라도 50평 100평 되는 땅이라도 그 안에 6세대 뭐 10세대 이렇게 짓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을 가진 젊은 건축가들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온갖 비리, 문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그런 모델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건데요. 특히 젊은 층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저는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대도시에 자꾸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거는 그 국민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궁핍한 그런 처지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제일 가난한 분들한테는 공공임대라는 해결책밖에 없고요. 그보다는 내가 돈을 모아서 1억 5천이면 내 집을 어디 좀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살 의향이 되는데 전세값이 너무 비싸, 월세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하듯이 그냥 후려쳐가지고 LTV, DTI 규제하면서 막 쪼우는 이런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젊은 신혼부부, 직장인들, 젊은 청년들이 쾌적하게 오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어떻게 앞으로 공급을 하느냐 그게 많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른정당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으로 꼭 오고 싶은데 안 나와줘가지고 못 오는 김현아 의원이라고 우리 그 주택 전문가가 계시고요. 또 서울 시내에 요즘 정말 그냥 시장에서 그냥 건축 활동을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재능 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요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델에 굉장히 뜻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많이 그런 주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되고 이사 때문에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들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저희들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철거민 문제는 철거민들한테 뭐 너무 환상을 줘서도 안 되고요. 목표는 그분들의 주거복지를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 공공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런 식의 정책을 편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도와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이게 보시면 놀라겠지만은 다른 정치인들 와가지고 뭐 누가 나쁘다, 누가 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오늘 아마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마 대안을 하나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빨간 잠바 입으신 분, 예, 저희가 저 사모님 아까 마이크를 예.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모님까지 하시고 이제 아무 손 분들 이준석 위원장이 좀 지정해 주십시오. 네, 저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자에서 실업자도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업자 아예 이제 실업자한테 매기는 건강보험 부과 방식이 재산세에다가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소득에다가만 매기겠다고 이제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꿨다는 방식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실업자한테는 재산에다가 매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겉으로 그 간판으로 얘기하기로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을 매기겠다, 그런 체계로다가 이제 바뀐다고 이렇게 광고를 엄청 하시는데, 근데 하나도 그게 바꿔지지가 않고 그대로 매긴다면은 국민을 갖다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지금 너무 떨릴 정도인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유승민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업자에게 계속 현재의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산세에다가 매긴다고 한다는 그거는 꼭 좀 바꿔줘야 된다고. 예. 직장 가입자들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득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재산을 보고하는데, 과거에 재산을 보고하는 게 좀 심했습니다. 예컨대 뭐 자동차 또 아파트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재산을 갖고 하는 거를 소득으로 자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전환을 시키고 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비중을 많이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니까 최근에 대통령 발표하신 그걸 질문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직장 가입자하고 실업자라고 계속 표현하신 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하고 그 차이를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산만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을 어떻게 매길 거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조그마한 집 한 채밖에 없고 또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 한 대는 꼭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와 아파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소득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건강보험을 많이 매겨버리면 방금 사모님 말씀하신 저는 억울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약간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재산이 당장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재산 하나도 없이 지금 근로소득만 가지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걸 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건강보험은 갑자기 너무 모든 거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뭐 그게 직장이든 지역이든 여러분들 앞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그 수지가 지금 크게 적자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야당이 제가 아까 정책연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저희들하고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빨리 비급여를 뭐 싹 다 없애가지고 대부분 급여로 가져가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수년 안에 파탄이 나는 이런 거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옳더라도 속도는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저희들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젊은 학생들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용히 주세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의원님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질문 많이 받을 테니 마이크.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계동에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 이재우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라고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진부하지 않은 걸로 2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이제 방방곡곡 도시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디 지역이 이제 뭐 편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지역이 뭐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연하기가 가장 힘드셨는지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당원으로서도 뭔가 끈끈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준석 위원장님하고 뭔가 끈끈함이 보이는데 그 당원으로서 떠나서 남자 대 남자 뭔가 개인 대 개인으로 봤을 때 뭔가 이준석 위원장한테 뭔가 이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룰을 변경하겠습니다. 아니, 사회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 하실 분은 입당하시고 하십시오. 아니 이준석 위원장이 잘 아는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입해 주십시오. 네. 그 어느 지역이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진짜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저 답을 피하는 사람 아니니까 대구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이 앞에 교회 앞에 오늘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또 무슨 당요? 대한애국당, 네, 대한애국당에서도 와서 그 비 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오셔서 또 그러시는데 저분들이 오늘 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점잖으신 것 같아요. 네. 대구가 제가 국회의원이 4번 된 지역구고요. 저는 그분들이 저를 국회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무슨 뭐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서울의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제가 뭐 지난번 여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도망가는 정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대구 시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나 다 저는 정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그게 뭐 주택이든 일자리든 교육이든 저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시민들도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마음 돌아올 때까지 그냥 계속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다닐 거고요.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보고 까칠하다, 차가워 보인다, 니 잘났다, 너무 똑똑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준석 위원장도 그런 부분은 저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 아닌가 싶어서 이준석 위원장도 이준석 위원장이나 저나 뭐 똑똑하고 이런 거는 이제 됐으니까
좀 더 제가 그래서 방송 좀 줄이고 이 골목골목 좀 더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시민들 직접 만나고 호프집이고 막걸리집이고 뭐 어디 가게고 그냥 퍼지리고 앉아서 대화하고 뭐라 그러면 듣고 주로 듣고 이렇게 깨우치고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 더 많이 하시면 이까지도 열심히 했겠지만 더 많이 하면 저는 상계동 주민들께서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정치인이 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이준석 위원장도 꼭 그 코스를 거쳐서 정말 내년에는 당당하게 승리해서 국회에 입성하면 저희들 바른정당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까 남자 대 남자로 있었는데 이준석 위원장을 여자는 아닌데요. 제가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차참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도 너터로숨이 나오네요. 근데 예, 앞에 앉아 있어서 약간 너무 손을 세게 드셔가지고 그냥 손이 빠지실까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뉴스타운에 있는 강현웅 기자입니다. 다른 게, 네, 뉴스타운 인터넷 신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현 대표한테 우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님이 바른 말씀을 잘 하시니까 심지어 현 전직 대통령 항장불사 상태인데 항장불사. 항장불사. 지금 뭐 한국엔 장수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뭐 꼭 출당까지 해야 되느냐? 같이 보수로서 그 말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자, 당신네나 우리나 다 같이 보수로 갔었는데 오늘 보수가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라도 뭐라도 한 개라도 더 합쳐야 될 건데 자, 두 손 들고도 모질 판인데 항장불사된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앞전에는 자기네들이 표 때문에 다 부리먹고 당신 그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한국당에다가 얘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들한테. 예, 네. 예. 제가 말한다고 말 들을 사람들 같으면 제가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권력에 서서히 시퍼럴 때, 예? 뭘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말이 있어도 그럴 때 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이야기할 때 제가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사법부의 법원의 판단은 그거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판사들이. 그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를 뭐 여기에서 뭐 없는 사람 뭐 비난할 생각 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5월 9일 대선 전까지만 해도 그 표가 필요해서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재판 진행 중인데 재판이 결과가 나면 뭐 당연히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니까요. 근데 홍준표 대표 본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당시 우리가 있을 때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그거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헌 당규 고쳐가지고 자기는 출마를 하고 지금은 당헌 당규에 안 맞게 1심 재선고도 나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후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무슨 토사구팽도 아니고 표를 위해서 정말 아주 얕게 그랬다가 지금은 또 출당 이야기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청산하는 그 문제는 그거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선거 전후에 또 그때 정치적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노원에 가서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하신 항장불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또 이제 저쪽에 이제 눈 돌려가지고 예, 앞에 우리 젊은 학생분 한 분. 예. 예. 앉아서 질문하시죠. 예, 다리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소재에 있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유승민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안보 현안 상태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북측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와의 협상을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젠가요?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2008년에 이제 국방위원회 지내셨기에 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탄도 미사일까지 발전을 한 상태인데 이제 언제쯤이면은 핵을 또 실어서 우리 안보에 위기를 줄 수 있을지 의원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생은 제가 표가 없는 학생들은 인기가 좀 있습니다. 학생은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기간 내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안에는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때 또 진보 정권이 잡아서 북한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때 그런 비판하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6월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하고요. 5개 항의. 그 다음에 2007년에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또 14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북한 상황하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에는 핵과 미사일을 제대로 개발하기 전이고요. 특히 핵은 개발하기 전이고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2007년은 핵탄두 같은 거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2000년부터 따지면 17년, 2007년부터 따지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은 이미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일본도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 또 광 정도도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도 거의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거나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봐야 되고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문을 얼마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동해안으로 깃대령이라는 데서 세 발을 쐈는데 청와대가 서둘러 가지고 이거는 보통 내가 무기를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관이 6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다연장 로켓포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포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로켓포가 한 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푹푹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위력적인 폭탄은 아닌데 청와대가 처음에는 그게 개량된 방사포라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고 위력이 굉장히 큰 건데요. 핵탄두를 씌울 수 있는 거고요. 청와대는 방사포라 그러고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진에 북한군이 우리 군 복장을 하고 우리 군 철모를 쓰고 우리 국군 복장을 하고 연평도 하고 백령도 점령하는 훈련을 했고요.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인질로 딱 잡아가 점령을 하면 그러면
평택에 있는 우리 이함대에서 우리 해군들이 그걸 구하러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우리 함정들, 해군들을 못 오게 쏘는 게 지대함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땅에서 우리 함정을 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엊그제 쏜 세 발은 지대함 미사일 실험이었고, 그거는 연평도 백령도를 자기들이 인질로 잡더라도 우리 해군이나 우리 해병대나 미군이 그걸 탈환을 하러 배를 타고 갈 때 못 가도록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만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하는 청와대는 그게 막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첫날 발표했다가 오늘 막 그냥 뒤집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북한에서 쏴가지고 미국 본토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나 괌에 가는 그런 거는 북미 간의 진짜 그거야말로 북미 간의 문제죠.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거기에다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쏘는 거는 저는 이미 실전에 배치가 됐다. 이미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도 자주 쏘고 늘 이슈가 되니까 핵 미사일 그러면 약간 만성이 돼서 우리가 불감증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진짜 한일이 사태에 대비하는 거니까 여기 대해서는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드 가지고 늘 주장하다가 많이 이제 혼도 났습니다만은, 그 사드 같은 거 배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년을 끌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문제도 우리 보수들한테도 좀 신뢰를 주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북한이 쏜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일부러 막 덮으려고 그러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자꾸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사드 문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튼튼하게 해서 보수든 진보든 모든 국민들한테 저 정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진짜 믿을 수 있게 잘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저는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길 바라고요. 대화가 정말 중요하죠. 대화해야죠. 전쟁 중에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적장소하고 전쟁에 대해서 언제 이걸 어떻게 끝낼 건지 서로 약속을 하고 이런 대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힘을 갖고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대화에만 매달려가지고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사드 도입을 처음 주장했을 때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친박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사드를. 왜 반대했느냐? 대통령한테 아무 사인이 없으니까,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수라고 해가지고 외교안보 늘 튼튼한 것도 아니고요. 보수도 과거에 총풍, 세풍 사건 이런 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진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그 핵심 본질에 아주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질문 하나하나가 이제 답이 강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저 뒤에 여자분, 예, 검은 옷. 네.
마이크 어디 있나요? 버무로지 두 분이시네. 예. 위원님 상계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라동 상계동에서 가장 낙된 사라동 혐오촌에서 온 윤택식입니다. 상계 사정을 와보셔서 희망파를 한번 와보신 적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항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와보셔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모님, 제가 그 희망촌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속속들이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제 이준석 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거기 주거 환경이 어떤지 제가 보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나 예산으로 할 일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해결할 일이나 있는지 제가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갈 때 우리 질문해 주신 사모님께 연락을 꼭 드리고 갈 테니까 우리 이준석 위원장한테 연락처를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이크를 어휴 이게 손이 굉장히 아까 가운데 앉아 계신 까만 옷 입으신 여자분께 예, 사실 희망촌 문제는 상계 4동이 거기가 이제 아까 말한 무가주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보통 안철수 의원이 그 연탄 놔주러 가는 곳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부고요. 이소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월계동에 인덕 아이파크라고요.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쪽에 그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그 정부의 그 정책은 저희도 지지를 하는데요. 그 파리 대책이 나왔을 당시에 그 집단 대출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8월 3일 이후에 공고가 난 단지에 대해서만 집단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문제가 8월 7일 날 그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8월 2일 전까지 대출이 협약이 안 된 단지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규제 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분양의 그 프로세서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약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청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한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보통 이 중도금 대출 1차가 실행이 되기 한 달 전쯤에 시행사와 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자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개인이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8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에 모든 규제를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약금 10%를 저희가 지금 계약금으로 냈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4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단지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세종시까지 총 한 최소 7개 단지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단지가 넘는 걸로 아는데 각 단지마다 최소 피해 금액이 한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피해 금액이 나왔을 때 그 이득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그 시행사와 시공사한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해주는 정부 기관 하나도 없고 금융위원회 쪽에 찾아갔을 때 저희가 이 보도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뿐이에요. 해결 방안을 매번 찾아가는 동안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요 며칠 기간 안에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의원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유승민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료,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 자료 보내주신 거는 이준석 위원장한테 전해서 받았고 제가 오늘 여러 회의가 겹쳐가지고 앞에 몇 장만 조금 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소급 비슷하게 적용하면서 생기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그죠?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확실히 해준 거부터는 괜찮은데 그전에 거기 걸쳐 있으면서 뭔가 일부가 소급돼 가지고 지금 예컨대 대출 집단 대출을 받게 돼 있었다가 못 받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돈을 마련 못하면 위약금 10%를 내고 그 돈을 고스란히 시행사에 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도 다행히 정부위원이 20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님하고 지상욱 의원님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잘 들 사람 아닌 것 같고 거기 금융위원회 문제고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부분은 금융위가 LTV DTI 부분은 금융위 관련된 거니까 제가 받은 자료 맞을 겁니다. 아마 저분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그 제법 두꺼운 자료였어요. 예, 그 자료를 저희들 정무위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자료에 아마 대표자분들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 연락해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의 보완 대책으로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알려드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직접 금융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금융위 답변이 애매하게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 보시는 분들 그 어떤 용산에도 있고요 딴 데도 있는 거 제가 읽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월계동 아이파크라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소급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뭔가 보완책을 내주는 게 정답인데 제일 좋은데요.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희들이 한번 그 주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서 금융위도 아마 그 민원을 여러 군데서 지금 받고 있고 기사도 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뭔가 대책은 생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짐작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젊은 분들이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가장 끝에 계신 분. 예. 저희 오늘 뭐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듣는 게 아마 연예가 정보 빼고는 다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유승민 의원님께 질문 하나와 이준석 위원장님께 질문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승민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이번에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강의하셨던 내용 중 하나가 국가 권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차후 보충성의 원칙, 공동체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조금 국가 정부가 권력을 지방 정부 또는 공동체로 나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국가 권력 방향, 복지를 통해서 국가가 우리 사회의 삶에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 내지는 국가가 그런 데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여쭙고 싶고요. 그냥 가볍게 이준석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소사이어티 게임 하시면서 그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계시는 영상을 봤는데 그 책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소감은 약간 어떤지 읽어볼 만한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안 돼.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거 읽고 있는 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영국 보수의 어쨌든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저희 당의 김세열 의원님이 자꾸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어보게 됐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건너온 책들은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읽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내용들은 많고 앞으로 바른정당의 개혁 방향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읽어보세요. 재미는 없어요. 책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안 팔리게 이야기하는 제 질문은 되게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건데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세금 많이 내고 복지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국민들이 그러면 스웨덴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전부 다 성을 안 내느냐. 그 나라는 그만큼 국가가 일자리든 복지든 의료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해드리고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면 국가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정하게. 스웨덴은 그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독일이 그 비슷하고요. 프랑스는 좀 다르지만 거기 좀 닮았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 북유럽이나 북유럽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경향이 제일 낮은 나라, 그냥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 이런 데 굉장히 충실한 게 미국입니다. 영국도 제법 그랬다가 영국은 요즘 유럽 국가들하고 자꾸 비슷하게 가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복지를 할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정하고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정당이 정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세금은 제일 부자들한테만, 제일 큰 기업들한테만 조금 뜯을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다 마련해가지고 상당한 복지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키게 된 이유가 중부담 중복지 이야기를 하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문 대통령이 선거 때도 보면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표 떨어질까봐 굉장히 겁을 내시고 세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더 걷고 아주 부자들한테 소득세 더 걷는 그 이야기 정도만 딱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국민들 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원하는 거는 조세부담료를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국민들의 조세부담료를 아주 천천히 올려가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제일 꼭 필요한 국민들한테 여러분도 주위에 보시면 저 돈을 저 사람이 받아도 되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분들한테는 국가가 꼭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 못 받고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정부가 돈이 많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데 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점차 늘려나가면서 아주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는 스웨덴 같은 고부담 고복지 나라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부담으로 중간 정도의 복지를 하고 그 복지로 커버가 안 되는 다른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는 세금은 안 걷고 복지는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국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걷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빚은 누가 갚느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이 나중에 다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가 많아지면 국가의 부채가 빚이 많아지면 그 국가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이렇게 연결된 나라 이런 세상에서는 국채를 마음껏 발행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빚이 아무리 많아져도 달러 계속 찍어내고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는 아주 다른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제 신용도,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러면 옛날에 외환위기 같은 경우나 금융위기 같은 경우면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최종 대부장, 라스트 리조트라고 그러는 게 뭐 어떤 금융위기 같은 IMF 위기 같은 게 터지면 정부가 나서서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마지막 구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그 정부가 평소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평소에도 빚이 잔뜩 있으면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IMF든 세계은행이든 우리한테 일본 정부든 미국 정부든 돈 안 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빚쟁이한테 누가 돈 더 빌려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 재정을 굉장히 건전하게 갖고 가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대외 신인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때 필요한 정부 돈 씀씀이는 그때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그게 맞고 그 세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로 그 세금을 못 걷겠다면 그러면 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건강보험 하는데 30조 들고 아동수당 하는데 뭐 엄청 들고 이런 식으로 돈이 뭐 10조, 20조, 30조 퍽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세금 안 걷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절대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내년, 후내년 몇 년 지나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거 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도 못할 약속 그냥 저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재정이 파탄 나거나 약속을 못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초록색 체크무늬인가요? 그냥 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27살 대학생 강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을 보면 그 공무원들 많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연봉을 매기고 하는데, 근데 세금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 생각인데 이번에 이제 인구도 점차적으로 줄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세금에 대한 개혁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님 생각은 이제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제 단기간적이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는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생 우리 강우종 학생 질문에 강우종 학생이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여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공정하게 공무원이 되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자체는 굉장히 진짜 공정하게 치러야 되겠죠.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요. 근데 공무원 숫자가 필요하면 당연히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예컨대 뭐 홍수 난리가 났는데 소방공무원이 그 홍수로 그 막 휩쓸려 가면서 그러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거, 또 산불이 났을 때 소방공무원 그러는 거, 사회복지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들은 막 정말 눈코 털 새 없이 바쁜 거, 특히 못 사는 동네 가면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저는 더 필요한 부분 더 늘리는데 찬성인데요. 늘리기 전에 공무원 한 사람 늘리면 공무원들은 중간에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전부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먹여 살리고 은퇴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까지 여러분 돈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그 연금을 여러분 세금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 무지무지 조심해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민센터에 가보면요, 사회복지과는 무지무지 바쁜데 그 옆에 과는 그냥 좀 덜 바빠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동네 보건소에 가보면요, 요즘 군대에 갈 젊은이들 숫자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 공익근무라고 와가지고요, 보건소 직원분들은 제 말씀 잘못하면 안 되지만, 예? 누가 가면요, 그 공익 딱 맞는 사람 두고 근데 근무 시간에 딴 거 보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공공부문은 공무원 숫자 소방이든 사회복지든 환경이든 늘릴 거 필요한 거 늘리자 이겁니다. 몇 명 필요한지 따져보고 늘리고 소방 헬기도 더 사주고 하자 이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줄여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해놓은 것 중에 공공 일자리 81만 개, 그 중에 17만 4천 개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매년 공무원 늘리고 있거든요.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만큼 더 뽑아야 되고 또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요. 전체 정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인데요. 공무원 일자리를 5년 동안 80만 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상당 부분이 여러분 세금이고 거기에 22조만 되면 5년간 80만 개 늘릴 수 있다고 한 거, 그거는 저는 엉터리라고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은 공무원 일자리든 복지든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굉장히 저렇게 두세 달 안에 그냥 화끈하게 그것도 세금 더 거두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5년 동안 더 뽑으면 1년에 나누기고 하면 한 4만 명은 안 되고 3만 5천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만 몇천 명. 근데 1년에 3만 몇천 명 더 뽑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얼마나 더 매달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공무원 한 명 뽑는데, 구급 공무원 한 명 뽑는데 경쟁률이 한 50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구급 공무원 한 명 뽑다가 2명을 뽑게 되면 그냥 50명이 매달리는 게 아니고 100명, 150명이 매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의 숫자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저는 공무원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 변호사 될 수 있고 회사원 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려고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면 그런 대한민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뭔가 부가가치를 진짜 의미 있는 거를 그렇게 생산해내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법대로 행정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시그널을 주면서, 자, 내가 공무원 더 뽑아줄 테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청년 실업은 내가 이걸로 해결할 테니까 여기에 다 몰려. 이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거기에 더 매달린다.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 공무원 더 뽑는 거를 책임감 있게 숫자를 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자. 이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시킬 때 제가 공무원 예산 얼마 안 됐어요. 8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80억을 인정을 해주면 앞으로 5년간 17만 4천 명 뽑는 예산이 줄줄이 그냥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그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9월, 10월, 11월, 12월 초에 12월 1일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내년 예산을 이번에는 거의 국회에서 전쟁을 해야 될 겁니다. 옛날같이 뭐 던지고 몸싸움하고 이런 전쟁은 이제 안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정책들하고 저희 야당이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사안별로 뜻이 맞으면 그런 정책 연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질문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또 서명도 받으실 수 있다 했는데 질문은 이제 9시까지 딱 끊어서 저희가 받고 저희 그다음에 또 사진 촬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짧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제 짧게 질문하셔야 되고 저도 네. 이제부터는 짧게만 대답할게요. 짧게 대답할게요. 아까 계속 들고 계셨던 앞치마 선생님 짧은 질문이 그럼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랑의 짜장차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인기라고 합니다. 월계동 되고요. 유성민 의원과도 예전에 봉사를 같이 했고 타 정당 정치인과도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노원신문 2017년 6월 25일 오피니언 사설란에 노원구 재난관리평가 미흡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약은 없지만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봉사하기 딱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원구는 봉사하기 딱 좋은, 노원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노원구는 정말로 봉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짜장면 봉사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오늘 여기 보수가 사는 길이라는 그 상계동 유승민이 온다는 그런 강연인데 지역 현안은 솔직히 거의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없고 마음에 솔직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 안보나 무슨 미사일 쏘는 거 그런 거는 솔직히 관심은 있지만 여기서까지 그걸 들어야 되나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죠. 복지의 기본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말씀은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봉사를 한 달에 20번 이상 하는 그런 거 계속 저희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감싸주고 손 잡아주고 어떤 게 복지인지 거기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와 노원구가 재난관리평가 미흡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서초구는 이혜원 대표의 그 지역구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도 좀 더 봉사의 활성화, 봉사를 통한 복지 실현을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의 짜장차 저도 봉사도 참여해봤지만 사진을 제가 그런 건 사진 찍기 싫어가지고 사진 하도 찍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치마를 조금 빨리 벗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대구에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런 이 어르신들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봉사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잘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봉사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그거는 참 훌륭한 뜻인 것 같습니다. 봉사든 기부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종교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진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선진국은 자기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시민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봉사하신 분들의 생업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 그 생업을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살펴보면 아 저분이 그렇게 월급이 많고 아니면 돈을 뭐 잘 버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봉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설픈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왕 질문을 하신 김에 봉사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은지만 오히려 하나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던데. 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아니요, 마이크 좀 주세요. 대한민국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여름철에 여름에는 피서철에 피서를 가고요. 또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스키 타고 가고. 물론 그런 것도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그런 쉬는 날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좀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이 진짜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생겨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부가 뭐 정치권이나 정부가 뭘 한다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돈을 내겠다. 그냥 뭐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종교단체에 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그랬을 때 그 기부를 많이 하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세금 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만드는 의무가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기부가 아니라 내가 내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내 시간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어지간한 부분은 정치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 약간 더 높은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면 종교단체, 종교 지도자 같은 분들이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개인이 각성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이게 드디어 이제 59분 이제 마지막 버저비터 질문을 하실 분을 제가 굉장히 큰 권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제 여성분 질문 해주시죠. 네. 우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연해주신 유승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 시민분들께서 해주시는 이제 질문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좀 불만 사항이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많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저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사안들을 뉴스나 신문 등으로 많이 접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계란 파동이나 살충제 파문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고 보면 매년 구제역이나 이제 AI 같은 문제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이런 문제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책들보다는 보통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이슈화되거나 뭐 그때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등 이제 그냥 사후 대책을 논하는 데만 좀 급급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나 뭐 이런 위원장, 지역의 자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국민들의 의식주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방책이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응급의료체계나 무슨 메르스 같은 질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질 때 그걸 막는 우리 병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생각해 보고요.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러면 우리
그냥 강이든 바다든 선박들이 얼마나 더 안전해졌느냐 생각해 보시고요. 9.26 사고에서 김모군이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정말 아깝게 세상을 떴는데, 그럼 우리 하청업체에서 죽음의 외주하라 그러면서 제일 위험한 데가 일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법이 바뀌고 뭔가 원청업체, 하청업체 사이의 관계가 확실히 바뀌었느냐. 저도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뭐 사건 터지면 그때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온 신문에 막 도배를 하고 방송에 도배를 하고 이러다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불러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싹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지고 나고 나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다는, 그게 구제역이든 AI든 살충제든 가습기든 뭐든요. 우리나라 제도와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이 거의 바뀐 게 없는,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평택에서 다리가 또 무너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누구 탓이다 이 말을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이건 진짜 우리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저는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가 터지면 저 문제가 확실하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내지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정도로 이 나라가 법이, 제도가, 시스템이,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런 걸 아무도 점검 안 하고 그냥 그때 중요한 거 그냥 대충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국회도 상당히 저는 그런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9.26 김모군이 스크린도어에서 치여서 정말 비극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전방에 목함질에 사고 나면 우리 하사 두 사람이 그냥 발이 다 날아가고,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청업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법을 내놔도 뉴스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 법이 그냥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4년 딱 지나면 모든 법이 다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뭐 20대 국회 끝나고 21대 국회 가고 또 그러고요. 정부는 5년마다 대통령 바뀌면서,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저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각성도 필요하고요. 고치려면 언론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 바뀌어야 되고, 이건 진짜 나라를 움직이는 이렇게 중요한 기둥들이 위에 있다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거 못하는 이상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선진국이 되기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무도 신경 안 써줘도 끝까지 챙겨가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는 저희들 정치 또 바른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9시를 넘겨서 마지막 버저비터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 답변을 정말 성실하게, 자세하게, 해박하게 해주신 유승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